지금부터 미래통합당 현판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년 2월 27일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할 때 대통합을 이루자, 통합이 우리의 과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실현이 돼서 이제 큰 통합, 자유우파의 큰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판식으로 우리들의 그 모든 노력을 결집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여러 말 많고 논란이 있는 그런 통합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를 믿고 지켜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판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 돼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끌고 가고 있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고 안보도 정말 위태롭게 하는 이 정권의 폭정을 우리가 반드시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뭉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잘 사는 대한민국, 경제 대국을 지속시키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정말 강고하게 문재인 정권 심판,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힘을 모아서 반드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달라는 모든 자유우파 세력들의 힘이 이제 바로 오늘 미래통합당으로 모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핵심 가치를 우리는 앞으로 지켜갈 것입니다. 통합된 하나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고 문재인의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탄, 민생 도탄,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문재인 정권,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핑크 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국민들 모두 함께 이 핑크 혁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핑크 혁명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잡으셨죠? 예. 하나, 둘, 셋!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화이팅! 어른 소리.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어찌 보면은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하루에 잠도 한 서너 시간 네. 예, 그렇게밖에 못 자고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그 소외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 그 길이 그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 투사로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네. 지금 봤을 때 기준으로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아, 예. 네, 참 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주요 요직을 이제 두루 거칠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인데 참 이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좀 잘못되어 있는지 저는 이게 능력 있는 분을 이렇게 좀 잘 대우를 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일단 미래통합당의 이제 강서울 후보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영입 제안을 이제 수락하신 이유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영입 제안을 이제 당시 이제 통합이 진행되던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네. 통추위라고 하죠. 통추위가 진행 중인 그 과정에서 제가 영입 제안을 받았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이라는 것이 제가 이미 작년부터 그 신한수 50만 행사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제가 이미 1년 이전부터 그런 말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네. 그 통합이죠. 네. 통합이란 보수 대통합, 보수 우파의 대통합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원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제의가 왔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네, 참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건 사실 그냥 뭐 아무나 뭐 나갈 수 있지만 아무나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김태우 수사관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던 그런 여러 이제 퍼포먼스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클 텐데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와대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김태우 후보님께서 이제 국회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원내 입성을 이제 성공하시게 되면 네.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의 검찰을 보면 네. 개혁할 게 있습니까? 사실 저는 없다고 없어요, 봐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하면은 네, 그 권력과의 항상 투쟁이었습니다. 네, 그 인사가 독립이 되고 그게 전제가 되면은 네, 검찰을 개혁할 게 없어요. 검찰 개혁은 그 정치 개혁이 검찰 개혁이지 네, 검찰을 개혁할 게 없어요. 네. 정치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네. 검찰을 압력을 넣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좀 보조를 맞추는 듯한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네. 어떤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네. 이미 검찰 개혁이 된 겁니다. 예,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해 보면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만 보장이 되고 정치권에서 압력만 없다면 검찰이 개혁할 게 없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공수처도 필요 없고 네, 검찰이 네. 이런 얘기는 제 방송에서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검찰 이상의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 다만 공정하게 수사하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데 네. 요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 힘 있는 자가 괴롭히지만 않으면은 네. 예, 간섭만 하지 않으면은 네. 아주 잘 굴러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공정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네.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그 총선이 이제 한 4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후보님이 생각하는 이번 총선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전과 후로 나누어서 네.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단계 그리고 총선이 끝난 직후의 단계 네. 이 시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조금 생각을 아마 하는데요. 네. 아마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는 이제 전자겠죠. 네. 뽑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일단은 문재인 정권 중간 평가겠죠. 네. 그 의미를 따진다면은 네. 여러 가지 지금 실정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네네. 뭐 특히 최근 것만 얘기 들어도 조국 사태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의 그러한 불공정한 행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한 폐렴이죠. 네. 요 사태까지 네. 너무도 많은 실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나올 그러한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거기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난 직후 네. 그 결과로 봤을 때에는 어떤 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걸 좀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론 조작 특히 네. 이 지금의 이 지지율이 맞느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네네. 그것을 그 실체를 아마 투표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거는 뭐 끝난 결과가 나온 다음의 의미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작년이었죠. 네. 그 재보궐선거 때 네, 창원성산 특히 창원성산지구 네. 이때 그 사전 그 여론조사 때는 어땠습니까? 한 20% 정도인가? 네, 하여튼 엄청 차이 상당 나네요. 네. 그 수 이거 우리가 뒤처진 걸로 나왔는데 네. 뚜껑 열어보니까 거의 대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20% 차는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 저는 이 정부의 지지율을 이번 폐렴 사건 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폐렴 사건이 나왔으니까 더 깎아야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현재 민생이 무너지고 그리고 네.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네. 국민들의 공포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지율 실제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몇 프로다 네. 이거는 좀 마이너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 뭐 의미로 그게 받아들여야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네. 성산 재보궐선거. 네. 요걸 보면은 여론조사와 전혀 맞지 않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좀 지금 이제 뭐 얘기하시는 걸 보면 사실 우리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그 여론조사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 괴리감이 좀 있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총선 결과로 우리가 좀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만약에 총선 결과 이 투표율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취지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다. 네. 그러면요. 온 국민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로 이 정권이 끝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좀 공정하고 그리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좀 해주시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네.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걸 너무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예. 예시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냥 추측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예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와 결과는 너무도 차이가 났다. 20% 그러니까요. 가까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시기상조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요.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와 네. 그리고 실제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해 주셔서 실제 민심이 어떤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직접 출연하시고 제작도 하시는 본인의 유튜브 계정에서 이제 맛집 탐방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맛집 탐방을 하시는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의 후보자가 되고 나서 네. 한 며칠 안 됐습니다. 다녀본 네. 지가 네. 그 예비 후보자로 선거인에 등록되고 나서 이제 네. 제가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식당가를 둘러보면은 정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제 지역을 제가 다녀보니까 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그래 맛집 탐방을 우리 지역구에서 해서 네. 이 우리 지역구에 좀 전국에서 좀 몰려와서 네. 이 한번 좀 경기가 소상공인 그 중소 네. 상인들 좀 한번 경기가 한번 일어나도록 한번 내가 노력해 봐야겠다 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맛집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제 유튜브가 60만 구독자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 광고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이게 제 정규 방송이 아니고 네. 그냥 그 맛집 탐방 방송인데도 네. 벌써 지금 2번을 찍었거든요. 네. 첫 방송이 조회수가 9만이 넘었어요. 예. 아.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음.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네. 보고 그 방송의 댓글을 보면요. 네. 부산에서도 와서 한번 꼭 가겠다 이런 네네. 그 댓글이 있어요. 이러면 전국에서 몰려들면은 네. 우리 지역구에
특히 식당가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아. 예. 그리고 당장 뭐 요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1년이면은 365곳이에요. 네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네. 4년을 한다면은 아마 식당 아마 저 모든 식당을 다 다 하실 돌고 수- 네. 그리고 다른 분야 네. 식당뿐만 아니고 네. 다른 분야도 제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찾아갔던 그 식당 외에는 네.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네. 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럼 이제 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태우 후보님. 여러분들도 김태우 TV에서 혹시 맛집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곳이 어떤 음식을 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마음에 드시면 많이 가주시고 그리고 꼭 그 강서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동네의 민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요즘에 이 국민들의 공포가 많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우한 코로나와 관련된 그 지역 민심은 좀 어떤지 좀 알고 네. 싶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대면 접촉을 해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네. 뭐 배급받는 거 비슷하게 네. 줄 서 있는 게 줄을 쫙 서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옛날 사회주의 국가 줄 서서 배급받는 거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줄 서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이 네. 상당히 분노에 차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당장 내가 불편하고 네. 내가 위험해지고 네. 이 추운 날씨에 다리도 아프고 네. 시간도 아깝고 네. 이러니까 욕이 나오시더라고요. 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제가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네. 특히 마스크 이거 부족한 거. 네네. 이거는 이 얼마 전에 네.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 것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네. 중국에다가 퍼다 줬다. 네. 뭐 요거 정말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아마 오늘 제 새벽 방송에도 나간 얘기인데 네. 이 그냥 퍼주는 것 직원 말고도 수출 자체가 그 작년 1월 경우에는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마스크 수출이 36톤인가 7톤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3,000배가 넘게 많이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출 물량을 그 좀 예측을 해서 네. 좀 잘 미리 사전에 유도를 했으면 국내로 네.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건데 이 정부의 대처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부의 대처가 사실 좀 많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사실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중국에 많은 것들을 보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니까요.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구에 지금 현안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 혐오 시설 분야예요. 네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건 어딘가에 설치될 곳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데 이제 왜 우리 지역만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이제 아무래도 서울의 변두리 지역 지리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땅도 크고 하다 보니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아. 좀 보통상의 이제 지역구에서 싫어하는 그 시설들이 네. 다 몰려 있습니다. 네네. 한 곳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네. 조금 과하지 않느냐. 네네. 예, 얼마든지 더 소통을 해서 네. 주민들이 불만을 없게끔 네.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노력하고 좀 고민해 봤냐. 저는 이런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 저도 이제 강서울 쪽에 뭐 친구도 살고 그런데 네. 거기 사실 보면 이제 지금 뭐 마곡지구 근처에 마곡지구라든지 이제 개발이 한창 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도심과 이제 신도심이 나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주택가가 많은 곳 그리고 네. 이제 아파트 단지 좀 있긴 한데 그곳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낙후돼서 네. 뭔가 좀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또 따로 없으신 건가요? 뭐 그런 불만이 뭐 없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네.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과 안 되는 네. 곳과의 그러한 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땅값도 이제 주택 가격도 차이가 날 것이고 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제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저희 그 공약을 네. 확실히 이제 경제적인 분야, 네. 경제 융성, 문화 융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서 지금 이제 맛집 탐방 제가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단순히 뭐 먹고 즐기자가 아니고 네. 이 좋은 곳을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것도 아직은 아이디어 구상 단계인데 네. 우리 신의 한수와 이 김태우 TV 네. 합치면 180만이 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옳은 소리까지 해서 한 예. 2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합쳐서 네. 이렇게 한 200만 구독자 네. 이 채널들을 한번 연합을 해서 네. 더 연합해서 좋습니다. 네. 그 연합을 해서 유튜브 타운을 네. 한번 저희 지역구에 땅도 넓고 하니 아. 만들면은 이게 청년 실업도 해소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게 직업이 유튜브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유튜브라는 것은 도구일 뿐이고 네. 그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네. 주특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송을 1인 미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본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은 네. 계좌에 어떻게 꽂힙니까? 광고 수입이 달러입니다, 달러. 그렇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유튜브 타운 제가 아직 구상 중이긴 한데 네. 신의 한수와 네. 옳은 소리와 이 김태우 TV가 연합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예, 아,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그런 방송 타운을 좀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계신다는 거죠. 지금 신의 한수가 네. 그 교육을 좀 해주는 그런 네. 거 조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교육부터 해서 세팅까지 네. 그 방송인으로서 안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저희가 아. 한번 타운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건 어떨까? 아. 예, 일단 아, 사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60만 유튜버의 또 노하우를 그렇죠. 또 받아서 볼 수 있는 건 그렇죠. 예. 사실 쉬운 게 아니고 예. 요즘 뭐 직장인들도 많이 유튜브를 하는데 사실 이제 수익 창출까지 가는데도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신의 한수와 김태우가 그리고 네. 이 옳은 소리가 네. 연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딱 세팅을 해주는 거죠. 아. 그것까지 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강서을 지역이 아무래도 공항과 가까우다 보니까 이제 그 항공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항공업계가 되게 어려운데 네. 뭐 그 지역 주민분들 중에 이제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뭐 따로 뭐 이게 얘기하시는 건 없는 건가요? 일단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들어봐야죠. 이제 네. 저는 시작 단계고 네. 여러 가지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업군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그 직업군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가서 살갑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네. 문제점을 제가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아, 부분. 네. 예. 아, 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김태우 이제 후보님께서 사실 이제 청와대나 검찰에서 계실 때 예전에도 뭐 사석에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뭐 밤새는 건 부지기수였다. 네. 근데 그런 그 열정과 그런 노력으로 사실 강서을을 위해서 네. 열심히 띄워주신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강서을이 우리나라 최고의 동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서을 지역구 후보자 김태우입니다. 예비 후보자 김태우입니다. 네. 제가 이 전략공천으로 이 강서을 지구에 왔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제 지역구에서 이기는 것이 이 전체 우리 시민분들께 아마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실무자, 관리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실무자였던 김태우가 어떻게 이 정치 신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어떠한 놀라운 실적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예. 네, 참 오늘 이제 좀 이른 아침인데도 네. 많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른 아침에 김태우 수사님 오셨고 뭐 잠시 이제 죄송하단 말을 드리기 이제 소리가 좀 잘 안 나왔다 이런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어제부터 방송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좀 손발을 맞추는데 좀 약간 삐걱거린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박형준 위원장님이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네. 있으니까요. 네. 박형준 위원장님을 모시기 전에 지금 이제 우한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많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김태우 수사관님 이제 후보님도 네. 헌혈을 좀 네,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헌혈 VCR, 헌혈 캠페인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헌혈 VCR을 좀 보시고 박형준
통합추진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헌혈이 크게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고 헌혈의 집 방문객도 급감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헌혈을 하고는 주의해요. 헌혈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밖으로 다니고 또 헌혈은 하러 오는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서들 많이 못 오신다고 해서 통합의 정신 중에 하나는 헌신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부터 먼저 앞장서서 헌혈하는 게 좋겠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헌혈에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통합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박형준 전 통합추진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또 방송도 많이 하시고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 말씀. 예, 먼저 이제 옳은소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이 미래통합당 당사로 바뀐 것을 보면서 이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통합을 위해서 있었던 일들이 주먹한산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내고 또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통합이라는 게 사실 뭐 회사들도 M&A 할 때 참 오랜 기간이 걸리고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통합추진위원장 자리를 맡으셨나요? 지금 회사 간의 M&A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회사 간의 M&A 할 때는 네, 이게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계산을 가지고 딱 돈으로 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는 뭐 감정이 개입될 문제도 아니고 네, 또 이해관계라는 게 소위 말해서 주파나를 딱 튕겨보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 정치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정치적 이익을 서로 가늠을 하지만 네. 그것을 넘어서서 이 정치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이 서로 간의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노선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런 것을 사실은 통합하는 것이 M&A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게 딱 그 손에 잡히는 이 서로 간의 이익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과정에서 조금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예 그럴 바에 안 한다.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그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네. 그걸 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 통합이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치와 노선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이 정치적 이익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 조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또 그 기반에 있는 서로 간의 감정의 골, 특히 이제 지금 보수나 중도에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의 골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꿰맬 수 있을까 네. 이런 것이 가장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치와 노선 그리고 정책 이해관계의 조정, 감정의 골을 넘는 그런 과정으로 이 통합 과정을 좀 이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한 뭐 30초, 1분 동안 얘기하시지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회의도 하시고 서로 또 언성도 좀 높아지고 뭐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통합 과정에서 이제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 확인되지 않은 뭐 잡음도 있었다. 뭐 서로 뭐 안 한다고 이제 통합을 이렇게 거절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혹시 이제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좀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에피소드야 많죠. 에피소드야 많은데 제가 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저희 실무진들은 아이고 이번에 살이 몇 개 나오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유한국당은 큰 집이고 다른 세력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작은 집들이기 때문에 작은 집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내가 잡아먹히지 않을까, 들어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큰 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등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것이 왜 이제 뭐 그 예정된 운명이라고 그 패권국 간의 전쟁에도 왜 패권국들이 역사상 16번의 패권 경쟁이 있었는데 12번 전쟁이 일어났냐 이거에 대한 답이 그 2등 국가의 그러니까 패권 국가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 2등 국가의 피해 의식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 통합의 과정에서도 결국 큰 집과 여러 작은 집들의 그런 어떤 그 문제를 보는 심리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이 출범 자체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작년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거죠. 그래서 금년 초에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됐는데 형성된 이후에도 계속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도 뭐 이게 또 뭐 불신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오해도 푸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그 큰 집을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목소리를 전부 이렇게 그 수렴을 하는 것이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 통합에서는 상당히 그 통합이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었고 또 새로운 보수당 쪽의 그 의원들도 다수가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 요구와 명령이고 또 이렇게 통합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는 것을 결국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이 통합 과정에서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 큰 집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흡수라는 표현도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뭐 전진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혹시 뭐 예를 들면 몇 석 이상의 공천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지요? 이제 이번 혁신통합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제가 처음부터 천명한 것은 지분은 없다. 지분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바깥에서 보면 야합으로 비칠 거고 지분을 서로 조정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대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 통합을 하는 소위 소수 세력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저는 관철됐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혹시라도 황교안 대표 측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을 해서 네. 나중에 공천심사가 될 때 소수 세력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의구심들이 많았는데 네.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하신 게 공천심사위원회를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갖는 기구로 구성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에서 불만이 많았고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불만이 적었죠. 또 바깥 세력에서도 시민사회 세력 입장에서는 이 통합을 하면서 이 공관위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했지만 그 재구성을 할 경우에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또 혼란들이 있고 또 그러면 또 지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설득이 서로 돼서 현재의 어떤 공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자는데 그 의견을 모았고요. 현재까지 적어도 진행된 공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큰 집에 있는 분들이 이거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오히려 그 통합한 쪽에서는 불이익이나 뭐 불공정 시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통합이 그런 공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물리적 통합에서 화학적 통합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참 어려운 일을 해내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그 사이에 그 고생하신 게 막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이번 이제 총선 사실 좀 다른 때와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이런 큰 뭐 우한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많이 지금 연관이 돼 있어서 사실 총선에 뭔가 메인 이슈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보수 통합이 어떠한 또 영향을 끼칠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이번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 정권이 전 정권처럼 이렇게 경제 실정을 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뭐 검찰도 이렇게 저치 마음대로 하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총선이 확 운동장이 기울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잖아요. 여권이.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지난 그 탄핵 이후에 그늘이 참 깊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미래통합당이 통합은 됐지만 이 총선 지형이 낙관할 수준이 아니다. 아직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고요. 통합이 갖는 의미는 이 중도나 보수에 계신 분들이 분열이 돼 있으면은 선택지가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여러 개가 되면은 사실 그 표도 분산이 되고 총선 승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택지를 하여튼 모아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중화된 선택지를 찍을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통합이 되고 보니까 소위 중도에 있는 안철수계 의원들도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통합의 구심력 또 이렇게 인입력은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공천을 잘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캠페인을 정말 그 선거에 맞는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선거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집토끼 잘 잡고 산토끼 잡아내야 이기는 건데. 그렇죠. 집토끼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 한 달 앞둔 이 계기에서는 집토끼 플러스 이 산토끼를 잡는, 다시 말하면 확장성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중도의 표심이 등 돌리지 않게 하는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방금 이제 뭐 공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엊그제 정치합시다를 이제 위원장님께 나오시는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못 보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뭐 물론 이제 특정 후보를 지칭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이 좀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공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출세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물론 뭐 그것이 개인적인 동기는 될 수 있으되 그거에 앞서서 내가 뭔가 이 국가나 공공 부문이나 내 지역을 위해서나 내가 성공후사의 정신으로 뭔가 이렇게 열정을 바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건 살아온 길을 이렇게 쭉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저는
드러나고 그 사람의 평소 태도를 보면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도의 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동태적 균형 감각이라 하는데 국정을 하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자기 확증적 편향이 강한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국정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요. 우리나라 정치를 고양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중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사명감과 이제 정치라는 건 정치 그렇습니다. 바로 서비스라는 그거죠. 표현을 썼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민께 좋은 정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단어만 좀 다르고 바로 그거. 그런 거라 생각. 이제 이번에 좀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원내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청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비록 뭐 이번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청년 쪽을 상당히 주목하고 좀 많이 배려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장에서 이기는 공천이 될 수 있느냐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과거보다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훨씬 젊은 정당으로 이렇게 거듭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혁신을 보여줘야죠. 이 혁신의 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물갈이만이 혁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제가 정도 이번에 그 혁통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통합 이후에 또 총선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되는 게 이 청년 정치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당내에 구축하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놨습니다. 그래서 당내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청년 정당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교육, 정책, 그리고 지도자 양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내는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당내에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 아예 예산을 독자적으로 주고 저희가 이제 지방의회에서 청년 공천 의무제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이 평가를 받고 지도자가 그 안에서 양성되면 총선 때마다 청년 찾아갖고 막 일시적으로 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쭉 당내에서 육성된 청년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의회, 각종 의회에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 되거든요. 그 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그런 이 관점을 일부는 지금 관철을 하려고 공심위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단계 그러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는 좀 만들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꼭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이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이 지방의원들을 청년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당연히 국회의원 될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뛰어난 이 정치적 역량을 보인 사람들은 바로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정치 지도자 양성이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픽업하는 식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어떤 정치 공간에서 육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하고 재생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뭐 한 20년, 30년을 이제 내다보는 걸 인재 영입. 이게 사실은 뭐 꼭 어느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스템과 제도로 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하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로 유망주들을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아주 되게 좋은 얘기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저는 예전부터 설전을 보고 이럴 때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총선에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통합추진위원장을 하시고 뭐 본인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출마를 뭐 선언하신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지역구 불출마를 얘기한 것은 통합 추진하면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 이해관계가 걸릴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럼 뭐 나중에 뭐 공직이나 이런 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은 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을 이루어냈는데 이 통합에도 여러 가지 어떤 바느질이 필요하고 또 풀칠도 필요하고 또 그걸 이어갈 필요도 있고 주위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감권도 있고 해서 지금 좀
거치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방송을 많이 지금 하시고 네, 계시나요? 네, 네. 혹시 유튜브 채널 같은 건 하시는지요? 유튜브 채널을 합니다. 근데 제 유튜브 채널은 뭐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그냥 네. 조금 숙면을 취하기에 좀 좋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니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숙면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지금 한 그런데, 네. 구독자가 1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네. 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하면서 네. 한 달여 동안 못했어요. 아, 방송을 그래서 이제 못하셨구나. 방송을 못했는데 네. 다시 이제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참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그리고 통합추진위원장도 하시고 참 바쁘게 지내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지금 현재 이제 당이 통합된 이후에 예. 유승민 의원이 두문불출한데 혹시나 이 통합 과정에서 뭔가 잡음이 있었지만 이 대의를 위해서 지금 이제 통합에는 동의하고 당과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혹시 얘기하실 수 예, 있나요? 뭐 그런 바람이 저도 있죠. 통합이 됐으니까 네. 뭐 유승민 의원 개인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네. 또 미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저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이번 총선에서 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심판하고 네. 나라를 어쨌든 지금 트랙에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의로 우리가 통합을 한 거니까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던져버리고 네. 이런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또 총선 승리라고 하는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기여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저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오늘 되게 참 이제 어려운 분을 모셔서 제가 참 그래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좀 어려운 분을 모신 거에 좀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이 통추위는 이제 모든 이제 업무가 이제 해산이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통추위는 해산됐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라서 아. 통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가 그 관여했던 분들은 또 이 창구가 없잖아요. 소통 네. 창구가. 그러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어떤 요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러면 또 제가 들어주고 뭐 네.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운반도 하고 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공천에 관련된 얘기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네네. 공천 과정은 지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무슨 뭐 개개인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힘은 전혀 없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그 전체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원칙과 또 어떤 그 통합의 의미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제 전하죠. 아,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전진당의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네네.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 중에 아직 공천이 확정이 안 되신 분들에 네. 대한 뭐 의견도 좀 많이 들으시는 걸로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이제 고충을 얘기하면 고충은 듣지만 네. 제가 뭐 공천에 어떤 물론 그렇죠. 예, 물론 뭐 당연히 그러실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제 뭐 조언이나 또는 뭐 이런 그 고충을 좀 이해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할 수 있죠. 뭐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질문은 제가 다 드렸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이제 좀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통합은 됐지만 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제 초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목표는 총선이고요. 이 총선에서 나라의 그 기틀을 바로잡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산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시야보다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이 통합의 대의를 살려서 또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이 과거의 보수정당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공천을 통해서 또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형준 위원장님 다음은 염동열 인재영입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염동열 위원장님을 모시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안철수계 국회의원 몇 분이 이제 미래통합당을 모셔서 그 환영식을 겸한 의원총회인데요. 여러분들 의원총회 영상 보시고 염동열 위원장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실시됩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 근본이 뿌리째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 여기다가 최근에는 보건재앙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따질 것을 꼽자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제일 화급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진정입니다. 연일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사명감으로 버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기조차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통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의 난맥상을 따져 묻는 것보다 우선 당장 시급한 코로나 사태 조기 안정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 현장에서 지휘하는 정세균 총리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말고 현장에서 사태 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인 만큼 기꺼이 통큰 결단으로 양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아침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많은 국민께 우려를 드리고 있다. 또 그런 태도가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과연 일국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일부 야당 지도자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누가 무슨 말로 신천지를 비호했으며 정부의 방역 활동이 무슨 방해를 받았는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과오와 책임은 뒤로 감추고 신천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어느 누구가 신천지를 수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수사가 필요하면 하고 기소가 필요하면 하세요. 언제 야당이 눈치를 봤습니까? 이제 신천지에게 책임 떠넘기기도 부족해서 야당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못해 안다라는 것입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하십시오. 한 손으로는 야당의 뺨을 때리면서 한 손으로는 협치를 합시고 악수를 청하는 그런 야누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전시 상황과 다름없는데 지금은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확진자 1만 명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삼화 의원님, 김수민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이 세 분이 우리 미래통합당에 합류하셨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심의 바다에서 일고 있는 거대한 핑크혁명에 동참해 주시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 입당하신 세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조금 있다가 한 분 한 분 말씀 들을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삼화 의원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저희가 미래통합당에서 4.15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미래통합당 막내 김수민 의원입니다. 먼저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디딤돌을 놓아주신 염동열 의원님, 그리고 정병국 의원님, 그리고 오신환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인재들과 또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는 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현 의원입니다. 저 역시 심재철 대표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학자 출신이라 처음에 국회에 들어올 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실용적인 정책 제안, 비전을 제시하는 데 제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더 큰 집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더 시급한 것은 앞에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중도 보수 통합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대승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소리. 네, 시청자 여러분, 의원총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새로운 의원님 세 분이 오시는 영상이 준비되었었는데요. 사실 이 세 분도 지금 옆에 계신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셔서 영입을 하신 거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미래통합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신 염동열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 뵀는데 예. 어제 뵙고 오늘 이제 또 뵙는데 이제 뭐 짧게 좀 먼저 여쭤보면은 인재영입위원장을 활동하시면서 어떠한 기준, 인재 영입도 이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 모셔야 되는 이런 큰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틀 그리고 어떤 기준이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네. 인재영입을 통해서 네. 우리 당시의 자유한국당의 네. 혁신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재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재영입을 국가 경영과 국민 참여. 과거에 인재영입은 장차관을 지낸 분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어떻게 보면 특정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인재영입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걸 국민 참여와 국가 경영으로 나눴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민 속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 또 약자 편에 있는 사람, 또 국민 속에 숨은 영웅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영웅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청년 여성, 그리고 특히 우리 주부들, 준마 정치라고 저는 명명합니다만은 생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국민 속에 있는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간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를 뒀고요. 국가 경영은 우리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안보, 교육, 경제, 국방 이런 분들의 또 전문가를 모셔서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를 세워가고 새로운 보수로 발전하는 당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를 이제 경영하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모습도 갖추겠다 하는 생각으로
국가 경영과 국민 참여에 국민들을 모시는 뭐 그런 인재 영입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혹시 인재 영입을 시도하신 분도 계신 건가요? 지금 사실은 인재 영입은 12월 말 1월 초에 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네. 한 25 정도 세트가 돼 있는데 네. 그동안에 통합의 문제라든가 또 미래한국당의 문제 또 대표께서 이제 종로에 가시는 일정 때문에 발표를 하지 못한 분들이 3분의 1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의 1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또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또 참여하고 또 하나의 감동의 이런 국민의 이런 인재 영입을 좀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하고 또 그분들에게는 또 국민들에게 내가 우리 자유한국당 인재로서 영입돼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하는 각오와 소신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뭐 의원님을 통해서 많은 이제 아직 발표하지 못하신 분들 한번 제가 차근차근 한번 좀 이곳에 초대를 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민주당의 경우에 좀 논란이 몇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혹시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한 150명의 그 대상자들을 만났고요. 최소한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넓혔고 또 우리가 특히 청년 여성이나 서민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제 얘기하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되신 분과 안 되신 분을 합하면 저는 그래도 국민 참여와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는 그래도 한 90 정도의 틀은 갖춰졌는데 이것이 발표를 좀 3분 2 정도 못하다 보니까 한 50점 정도.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아마 이해찬 대표나 양정철 연구소 소장이나 또 윤호정 이제 총장이 직접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인재 영입이 되신 분들이 솔직히 이제 자기의 여러 가지 역할과 또 때로는 당에 도움을 주기 위한 또 자기 고백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비교적 저희들은 사회적으로도 신망받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으로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도 인재들이 모였다 하는 차원에서는 뭐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상당 부분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의원총회 영상을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의 의원님들 혹시 영입 과정에서 뭔가 좀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아마 이제 그 통합을 좀 이루시면서 그리고 바른미래당인가요? 안철수 국민의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던 것을 알고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혹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의원님들을 이제 제가 찾았고요. 그러나 그 의원님들이 하나의 당을 옮겨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나름대로 가치도 있었고 또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이동섭 의원께서 들어오셨는데 이동섭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철수 대표에게 결국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통합을 범보수가 되면서 안철수 대표만 오면 완전 대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야당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하나의 국민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동섭 의원을 먼저 모셨고 그리고 김삼아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혼자 들어오시지 마시고 결국은 국민의당에 대한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 명령이 통합이고 또 문정권에 맞서서 새로운 정치를 펼 수 있는 것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함께하자. 그래서 김수민 의원과 또 신용현 의원님을 제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잘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들어오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제가 한 4차례 정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당에 대한 우리 이런 길도 얘기했고 대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럴까 여건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신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표나 미래통합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쫓아가기도 하고 또 조율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제 입당을 하셔서 저는 매우 감사드리고 다만 안철수 대표도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대권을 꿈꾸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례 정당의 대표보다는 저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새로운 정치를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의료 봉사를 하러 대구에 가셨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대구를 또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우리 김용호 공관위원장님이나 또 만나시겠다고 한번 하셨는데 아직 안 됐고 또 대표님들이 만나는 정도의 급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참여하지 않고 저희 당에 들어온 의원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안철수 대표가 저희 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 한번 만나만 준다면 가서 한번 뭐 그냥 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안철수 대표까지 대통합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선봉장이 또 되실 수 있겠네요, 의원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꿈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러한 상상이 사실 현실로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또 실천해 보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하나의 이런 단 1%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합, 진정한 의미의 대통합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이제 많은 좋은 분들을 영입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통합을 이루고 총선 승리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좀 사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고 작년에 패스트트랙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황교안 대표님 단식 그리고 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1 협의체의 이 엄청난 폭거에서 제가 의원님을 지켜봤을 땐 정말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더 이상 이제 5월 30일부터는 의원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 불출마 좀 어떻게 결정하신 건지요? 그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요. 제가 재선이 되고 아마 이제 저희들이 야당이 되고 야당에 저는 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대안하는 투사가 아니고 진정으로 문 정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이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국정 혼란 사태 때 수석 대변을 맡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당은 산소 마스크를 쓴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이렇게 버텨나가는 그럴 때 전략부총장 또 총장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 비서실장 최고위원을 맡으면서 우리 당이 이제 갈라져서 일부 나가셨고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다 사실 이제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실망과 또 이런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묵묵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강원랜드라고 하는 이제 채용 비리인데요.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과 지역의 자녀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그리고 폐광지 특별법에 보면 지역의 자녀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우리 지역의 많은 이제 광부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무실에서 추천한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추천한 것이 그게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 문호가 전국 전체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는 폐광지 자녀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쿼터제를 만들어서 뭐 100%가 안 되면 70%, 50% 정도의 쿼터제를 통해서 지역 자녀들이 도시의 자녀들보다는 경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쿼터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6개월 뒤에 주장하고 나서 이제 50% 쿼터제로 해서 지역 자녀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본인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위법 행위를 하거나 달법 행위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합법도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억울했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리를 놔달라 또 우리 지역에 농가 피해를 해다와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정치 활동이고 또 지역의 자녀들을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는 정치 행위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좀 나름대로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재 영입을 맡으면서 좋은 인재들을 모시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의 이제 지역구 문제는 좀 솔선수범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제가 이제 유죄 편견이 났고요. 물론 6개 중에서 하나가 유죄 편견이 났습니다.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변명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무슨 이역을 가했다든가 뭐 강제를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석연치 않은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공천 과정에 있어서 혁신 공천 또 이기는 공천에 있어서 혹시 인재 영입인장이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한 달여 정도의 나름대로 숨고르기라고 그럴까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지난 제가 며칠 날이죠? 26일 날인가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제 불출마를 통해서 또 혁신 공천이 또 이기는 공천이 더 걸림돌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뭐 나름대로 당에 제가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또 제 임무를 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린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왔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자녀들 위해서 뛰어왔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악법이라면 내가 또 거기에 순응하겠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생겨도 또 수만 번 생겨도 우리 폐광지 자녀들 위해서 취직시켜달라. 그다음에 많이 고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고요.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결코 저는 여러분들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폐광지 발전을 위해서 제가 설사 국회의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곁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 권익과 또 폐광지 자녀들의 복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도와주셨던 우리 태백, 영월, 경창, 정선, 행성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송구한 마음도 이렇게 기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지금 정권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파주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대기업에 그것도 채용 공고도 없었는데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의 뭐 국회의원의 자제는 또 로스쿨에 들어가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작년 한 해 여름부터 뜨겁게 달궜던 이 조국 게이트.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의원님께서 뭐 억울하시다 그리고 이제 재판 중이시니까 좀 말을 좀 아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역 청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지역에 좀 유망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달라 그러는 것이 채용 비리면 그리고 그러면 시장과 군수는 추천해도 되는데 국회의원은 추천하면 그게 비리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받아서 시장과 군수에게 전달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아무 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잣대를 한다는 것도 솔직히 저는 너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하셨잖아요. 네, 뭐 네. 사실 이제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이 좀 있기를 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응원을 보내고 네. 또 불출마에도 격려를 해주시는 것은 아까 그런 얘기죠. 네.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의 자녀들을 취직시켰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주는 대가가 그렇죠. 이 대가가 너무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수만 번 이게 언론에 나오고 네. 또 검찰이 그걸 발표를 하고 재생산하고 네. 확대 보도하고 네. 1년을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네. 사실은 해체위기도 사실 맞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픔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만 그래도 3년 동안 수사 또 재수사 재재수사 대통령이 직접 20여 명의 수사관을 만들어서 특별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그 강원랜드는 이권 사업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단 이런 한 푼도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네. 거. 그다음에 한 5,500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조카만 이제 한 12명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친인척이 뭐 그 지역에 사는 네. 사람들이 한 뭐 몇십 분 되는데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아, 그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천한 사람 중에 다 폐광지 이제 광부의 아들 딸들인데 거기도 단 한 명도 뭐 제 비서라든가 인턴이라든가 뭐 친인척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로지 패트법에 의해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폐광지의 자녀들을 그래도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원칙에 열심히 해왔다라는 생각에 나름대로는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해도 이제 구하고 싶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쪽에 그래도 괜찮은 국회의원이었다. 그 청렴한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일해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불출마하고 설사 이제 야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마음에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 긍지라고 그럴까 또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비리 그리고 실제로 법을 어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염동열 의원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요. 솔직히 의원님께서 이런 고초를 겪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보도에 뭐 비리가 있다 뭐 수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질만 하지 사실 이게 뭐 5건의 무죄 그리고 하나 이 유죄도 사실 좀 석연치 않은 좀 판결문을 봤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제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좀 억울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시지만 이 이야기를 좀 꼭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신 염동열 의원님께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탄압이 아닌 탄압을 받고 계신 거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사실 이번 총선 이후에도 또 하실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우한 코로나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나마 조금 이제 숫자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제가 올 아침 기록으로 네. 19명 정도 되는데요. 자칫 방심하면 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강원도의 하나의 이제 행정 운영으로 봤었을 때 좀 아주 치밀하게 또 여러 가지 중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는 이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도민들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만은 각자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이런 예방에도 주의하시고 또 우리 도 당국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펼치셔서 우선 이제 강원도만이라도 우선 이렇게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또 그러한 여력 속에서 우리 대구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의료진도 지원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서 네. 우리 강원도는 물론 정말 대한민국 빨리 국민 안전으로부터 좀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빨리 우한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전국이 다 비상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상이고 국회도 사실 좀 비상인데 이 코로나 특위가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총선 뭐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많이 여쭤봤는데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이제 코로나는 일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보는 이제 잣대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국민의 선택 이런 것들이 저는 실제로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한 시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다, 당원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속에 그래도 부강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나라가 2, 3년 안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IMF보다도 몇 배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아우성이고 이제 국민의 소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분노로 변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외교 문제도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지수로 나옵니다만은 이제 고립된 하나의 섬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이런 외교 노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북한 문제라든가 미국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안보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보다 훨씬 더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국가 경영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전한 여당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야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대립과 충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지적하는 것도 실제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또 흔히 얘기하는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실제로 국가의 장래를 위한 하나의 평가다. 그리고 또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채워나가는 것이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런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선택에 대한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기울어졌던 미래통합이 이제 새로운 이제 당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 우선,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당에서 응원도 보내주시고 또 사랑도 보내주시고 또 희망도 보여주셔서 이번에는 균형을 잡는 그래서 압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번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새롭게 거듭난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참 정치적 탄압 아닌 탄압을 다 받고 계시고 고초를 겪고 계신 그런 지금 상황이 좀 사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들과 열심히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좀 끝까지 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오전 첫 이제 부분에서 좀 마이크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내일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고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방송 말고도 이제 매일
평일에 오전 7시 반부터 9시까지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옳은소리 구독도 눌러주시고 방송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중앙당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이시거나 혹은 당비를 내고 계신 책임당원이실 경우에 여러분들 좀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특별당비 시도당에 전화하면요. 예,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납부하시는지 알려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당비를 좀 많이 좀 납부해 주시고 후원금도 많이 납부해 주셔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싸우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는요. 길환영 전 KBS 사장이자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언론 보도의 문제점 그리고 미디어특위가 그동안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조국 게이트 때 가장 많은 응원을 보냈던 곽상도 의원님이 나오셔서 지금 대구 지역에 우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성수, 김현 그리고 김민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김재원 정치기 의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공약 그리고 우리가 총선 때 어떻게 정책을 홍보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여러분들께 선보일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 소리